안녕하십니까, 박나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적절한 경어와 칭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나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자, 영화를 보는 순간만은 내가 다른 모습으로 사는 그런 주인공이 돼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자, 비록 2시간이지만요, 나를 울릴 수도 있고, 웃길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고 경험을 하게 하는 참 영화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영화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더라고요. 아주 다양한 시나리오로 사람들의 볼거리를 많이 주고 있는데 저는 외국 영화를 보면 한 가지 부러운 게 있습니다. 자, 그네들의 삶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면서도 아주 여유가 있고 뭔가 그 커뮤니케이션 속에 법칙이 있는 것 같은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아주 제가 부러운데요. 무조건 강요하는 것 하거나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게 하고 또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아주 참 좋은데요. 자, 우리는 예전에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무언가를 질문을 하게 되면 어른들이 하는 일에 버릇없다고 우리가 혼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부모들을 보면 항상 이해시키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참 낯설었는데 지금 참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참 부럽기만 하더라고요. 자, 요즘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보면은요, 어린아이들을 어떤 외국의 경우처럼 하나의 인격체를 보고 많이 대화하고 이해시키고 그리고 양해를 구하는 좀 그런 스타일로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도 뭐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드라마상에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영화뿐만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TV에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한 뮤지컬 배우의 가족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제 눈에 띄었던 것은 그 뮤지컬 배우의 남편이 이제 하나의 아버지죠. 근데 아이가 한 5살, 6살 정도 됐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손을 씻어 하고 이렇게 막 명령이나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씻어서 좋은 이유, 손을 안 씻어서 나쁜 이유. 뭐 이런 것을 꼭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어떤 상황을 선택을 하게 하는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제가 굉장히 놀라웠었는데, 자, 그걸 보면서 아, 우리도 이제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나도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에게도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나 아닌 남에게는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자,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이해시켜야 되고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인도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설득이라는 거죠. 오늘의 설득 커뮤니케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끊임없이 상대방들을 아니면 나를 설득하고 있는데요. 공부하는 학생은 아마 공부하라고 설득을 받을 것이고 또 나는 나에게 신년 초에, 월 초에 아니면 주 초에 내가 했던 계획을 지키라고 그것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아마 설득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자, 매스미디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사라고 그러니까 설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온통주의가 나를 온통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저도 설득을 하고 있지요. 자, 이렇게 중요한 설득의 개념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득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나와 같은 관점을 가지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설득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전반을 지배를 하고 있고요. 강압은 더 이상 효과적인 설득 수단이 아닌데요. 우리가 경쟁이 없던 그런 무경쟁 시대에는 상품을 가진 사람들이 왕이었지만 지금과 같은 무한 경쟁 시대에는 고객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바로 설득을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은요. 부하 직원에게도 명령과 지시가 아니라 설득을 해야지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상대방이 누가 되었던 우리가 이제 항상 끊임없이 내가 그 상대방에게 원하는 행동이 있다면 그들을 이제 설득을 시켜야만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게 바로 효과적이고 또 오래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설득의 중요성을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설득의 중요성 어떻게 말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대화가 논쟁으로 치달았다면 그 논쟁의 승패는 누가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각자 자신의 의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하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설득의 중요성을 우리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효과적으로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한다면 상대방이 나의 말을 잘 믿어줄까요? 잘 설득이 될까요?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말을 너무나 매끄럽게 잘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역으로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마 많은 설득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내가 설득을 당했는지를 잘 생각하셔서 그걸 활용하신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나의 설득의 노하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설득의 달인 로저 도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도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칙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법칙을 알고 계시다면 내가 가진 노하우와 이 설득의 달인이 가진 노하우를 합쳐서 여러분만의 아주 무적의 설득의 노하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 설득의 법칙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득의 첫 번째 법칙은요. 사람들은요,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기꺼이 설득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법칙은 아주 분명한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보상을 약속했을 때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겠다는 그런 계약서에 기꺼이 서명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을 안 먹으려는 아이에게 약을 먹으면 아이스크림을 준다든가 아니면 직장에 다니신 분들에게 이 일만 잘 끝내면 진급을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지금은 우리가 지금 글로벌 시대니까요. 우리가 글로벌적으로 본다면 동독이 공산주의를 포기한 것은 분명히 서독과의 통일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얻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아마 지금 직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100% 그 직장이 마음에 들어서 근무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또 거기서도 내가 뭔가를 얻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보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떠한 대가를 약속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우리는 설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정답일 것 같은 보상의 힘을 가진 이 법칙에도요, 치명적인 아픔이 있다는 거죠. 맹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제 용어의 하나죠.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 수학 체감의 법칙이 뭔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체감의 법칙은요, 자본과 노동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산 요소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한 단위 추가될 때마다 늘어나는 한계 생산량은 점차 줄어든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계속 투입해 나갈 때는요, 어느 시점이 지나면 새로 투입하는 요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확량의 증가량은 더 증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한다는 그런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이 보상의 법칙은요, 수학 체감의 법칙이 너무 빨리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요, 점점 더 이 보상의 강도를 우리가 높여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 이 첫 번째 법칙의 맹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보상을 이 설득으로 우리가 대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설득은요, 보다 저렴한 비용이 들고 또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법칙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설득의 법칙은요, 사람들은 징벌의 위협 앞에서 쉽게 설득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징벌의 힘을 이용을 해서 상대방을 설득을 하는 건데요. 사람들은 원초적 본능으로 아주 공포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이 징벌은 바로 그 공포를 유발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공포는 우리가 아주 강력한 설득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죽음 앞에 놓여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이 공포스럽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독립운동가들 아시죠? 이분들이 죽음이 들어왔다면 독립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죽음이 공포스럽지 않은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어떤 대의명분을 위해서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겨냈던 것이죠. 자, 물론 이
죽음만이 우리 공포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공포는 이제 다양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무대 공포증,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배우 중에 로렌스 올리비에라는 사람 아실 겁니다. 이분들은 무대에서 연극을 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무대에 공포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객석에 그분이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셨대요. 그래서 친구를 객석에 앉혀놓고 어떤 공포심이 유발될 때마다 그 친구를 보면서 그 공포심을 떨쳐버렸다고 합니다.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남들한테 비웃음을 받는 것을 굉장히 공포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웃음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비웃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무엇이든지,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외로움이 아주 큰 공포심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싫어서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렇듯이 이 공포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요인이 많아서 우리가 좀 어떤 바람직한 그런 설득의 요소가 될 수는 없지만 아주 강력한 설득의 요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최악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법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법칙은요. 보상과 징벌이란 당근과 채찍 앞에서 사람들은 쉽게 설득이 된다는 건데요. 자, 징벌에다가 우리가 징벌만 하는 것도 보상만 하는 것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데 이 두 개의 힘을 합친다면 훨씬 더 강력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엄마가 아이에게 뭐 30분만 공부를 한다면 TV를 보게 해주겠다든가, 그런데 만약에 공부를 안 한다면 앞으로는 절대 TV를 볼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투자를 하십시오. 그러면 큰 이익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지금 바로 구입하십시오. 이런 것도 그 하나의 사례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상대가 어떤 약속, 아주 큰 중요한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 우리가 뭐 고소를 하겠다라고 상대방에게 엄포를 놓을 수도 있겠지만, 이때 우리가 보상과 징벌을 다 활용을 한다면 큰 효과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서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약속을 지키라고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사태가 악화될 거라는 것을 또 넌지시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상대가 뭔가 양보를 하는 듯한 그런 것이 보인다면 여러분이 당연히 진작에 그럴 것이지 하고 또 어깨를 피시지 마시고, 이럴 때 보상의 진정한 설득의 다리는 이럴 때 보상의 힘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예. 정말 감사합니다. 친절하시군요.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나의 이미지도 올릴 수 있고 설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속으로는 화가 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네 번째 법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법칙은요. 사람들은 보상과 징벌의 힘을 가진 사람에게 설득이 된다는 겁니다. 뭐 당연한 법칙이 되겠죠. 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아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의 말에 우리가 쉽게 설득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설득의 법칙 중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자, 다섯 번째 법칙을 먼저 자료 화면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법칙은요. 사람들은 유대감을 느낄 때 설득이 많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유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걸 심리학적 정의에 따르면은요. 어머니와 아기가 맨 처음에 접촉했을 때 서로 간에 일어나는 심리적인 변화를 우리가 유대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경험을 하는 엄마와 아기의 유대감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설득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어떤 입장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 유대감 활용을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EDS사를 설립한 텍사스주의 아주 백만장자가 있죠. 바로 로스페로라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은 이 유대감을 활용하는 전략이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란 혁명, 호메이니가 주도한 이란 혁명이 있었죠. 그때 이 EDS사 직원들이 거기에 좀 억류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는 가서 그들을 구출했어야 되는데 바로 이 로스페로가 자기의 생명을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까지 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만약에 CEO라면 어떻게 그에게 헌신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로스페로는요 직원들을 굉장히 배려하고 굉장히 사랑했고 또 직원들도 바로 이 로스페로에게 굉장한 헌신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고요. 나중에 이 G사가 이 EDS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로스페로가 당연히 현직에서 물러났었겠죠. 자, 그래서 추진력을 잃고 한동안 슬럼프에 빠져서 굉장히 허우적거렸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이 CEO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설득의 법칙 6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법칙은요. 상황의 힘이 지배할 때 사람들은 설득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좀 약간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잘 안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한번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객이 어떻게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그거는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면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만약에 그 고객이 우리의 아주 큰 고객이었다고 할 경우에는 간단하게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다 결국에는 예, 좋습니다. 이번에는 해드리죠.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가 원래 하는 정규적인 관행은 규칙은 아닙니다라고 아마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대부분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약간은 뭔가 인심을 쓰는 것 같은 그리고 약간은 어깨에 힘을 주는 것 같은 그리고 얼굴은 약간 못마땅한 그런 표정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해줄 거를 다 해주고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에 여러분들이 손해나는 장사가 있다고 그러죠. 이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손해나는 장사를 한 거와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차피 여러분들이 도와줄 요령이라면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요령이라면요,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빠르고 친절하게 하시는 것이 아주 현명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고 불쾌하게 하고서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지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6번째 법칙처럼 어떤 상황의 힘에 눌려서 내가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품위 있게 상대방한테 져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그게 훨씬 이롭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설득을 우리가 상대방에게 잘 시키기 위해서는요. 그 상황에 판단력이 아주 빨라야 됩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센스가 있어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7번째 법칙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설득의 법칙은요. 사람들은 전문가에게 아주 쉽게 설득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신뢰라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굉장한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를 무조건 신뢰를 합니다. 또한 의사에게 또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쩔쩔매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이 전문가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지요. 자, 그냥 한글로 써도 될 것을 그분들은 영어나 라틴어로 보통 쓰게 되지요. 여러분들 혹시 QID라는 말이 무슨 글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루에 4번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게 쓰는 것은요, 우리나라 의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의사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된다면 우리는 그들의 말에 많은 영향을 그러니까 쉽게 설득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어떤 전문가적 권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전문 용어를 아직도 새롭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8번째 법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째 설득의 법칙은 사람들은 일관된 행동 앞에서 아주 쉽게 설득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8개의 설득의 법칙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설득의 법칙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설득의 법칙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징벌의 법칙, 보상의 법칙? 예, 전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법칙은 일관성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관된 어떤 기준을 지키면서 산다라는 거, 일관된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게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아주 굉장한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어째서 우리가 보상이나 징벌보다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큰 효과를 주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보상과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즉각적으로 극적인 효과를 발휘를 하기는 하지만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죠. 비용이 많이 들고 끊임없이 보상의 강도를 높여야 된다는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다른 회사보다 월급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크게 동기부여가 될 수는 있지만요. 해마다 그것이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 가치는 감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항상 상대방에게 우리가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경험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갔을 때는 굉장히 잘해주지 않습니까? 진짜 왕처럼 대해주는데 만약에 내가 집에 돌아와서 그 물건이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해서 환불을 하러 가는 경우, 교환을 하러 가는 경우에는 처음에 내가 물건 사러 갔을 때하고 아주 180도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일관된 모습을 못 보기 때문에 그 사장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역으로 본다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일관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신뢰도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아주 강력한 설득의 요소가 자라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득의 법칙 8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하나하나 끊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 장에 한번 모아봤습니다. 설득의 법칙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들은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아주 기꺼이 설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징벌, 어떤 공포심을 느낄 때 그런 위협 앞에서 쉽게 설득이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나 이 보상과 징벌이 합쳐졌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근만이 아니라 채찍만이 아니라 당근과 채찍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훨씬 더 설득의 강도가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 설득의 법칙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보상과 징벌의 힘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주 쉽게 설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을 더 설득을 잘 하시려면 내가 보상과 징벌의 힘을 가진 사람이 되면 훨씬 효과가 높겠죠. 자, 사람들은 그리고 또 유대감을 느낄 때 상대방에게 아주 쉽게 설득이 잘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설득의 법칙을 보면은 상황의 힘이 지배할 때 사람들은 쉽게 설득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를 보면은요. 사람들은 전문가에게 쉽게 설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 그룹이 되려고 또 노력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사람들은 일관된 상대방의 행동 앞에서는 또 쉽게 설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살아가심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설득을 잘 하시려면 좀 이렇게 기회주의적인 사람보다는 항상 내 가치 기준에 따라서 일관되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대방에 보여주시는 것이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고 상대방을 설득할 때 아주 효율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업사원에게 강의를 할 때 특히 이제 영업사원들에게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됩니까? 어떤 이미지로 보이면 또 신뢰도가 높아지겠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그때 저는 항상 대답을 잘 입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말 잘 입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옷을 아주 좀 가급적이면 고급스럽게 입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 고급스럽게 입는 것도 상대방에게 마이너스 이미지지만 고급스럽게 입어야 되는 이유는 그 자체가 바로 품위. 그래서 품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세일즈맨이 가진, 그 영업사원이 가진 물건의 질도 품위를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좀 이렇게 초라하게 후질근하게 입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내가 지금 물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너무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서 물건의 가치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높게 평가를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나보다 내가 입은 옷보다 옷을 더 잘 입은 사람들의 말에 훨씬 더 설득력이 높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런가 하고 이 4명의 연구원이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그 연구원은 누구냐면 프리드와 챈들러, 무톤과 블레이크라는 사람인데요. 자, 이 연구는 횡단보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건너가지 마시오라는 그런 표지판이 있을 때 이 표지판을 무시하고 부추기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 아니면 어려운가 이런 것을 실험하는 실험이었는데요. 자, 이런 횡단보도 앞에서 옷을 굉장히 잘 차려입은 사람이 건너지 마시오라는 신호를 보고요. 그냥 무시하고 길을 건넜습니다. 그랬더니 14%의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따라서 길을 건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날 똑같은 사람이 그 대신 이번에는 옷을 아주 초라하게 입고서 건너지 마시오라는 신호가 떨어졌을 때 길을 건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는 몇 %의 사람이 따라갔냐면 단지 4%의 사람이 이 사람을 따라갔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나보다 고급스럽게 옷을 입은 사람들의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쉽게 설득이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입증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옷을 잘 입고 못 입는 것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체면의 문화가 좀 커서 옷을 너무 자기의 기준 이상으로 자신의 어떤 그 주어진 환경의 이상으로 입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요. 내가 가진 그런 직업에 따라서 옷을 잘 입고 안 입고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설득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다른 것이 다 오늘 말씀드린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중요한 포인트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설득의 법칙입니다. 아까도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쉽게 설득이 될 수가 있겠고요. 어떤 징벌이 있다고 한다면 징벌의 위협 앞에서도 사람들은 쉽게 굴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설득의 달인은요. 보상과 징벌이라는 그런 당근과 채찍을 참 잘 이용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대감이 형성될 때 사람들은 쉽게 설득이 됩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항상 상대방과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강력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어떤 상황의 힘이 지배를 할 때 사람들은 쉽게 설득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상황을 지배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께서 힘의 안배를 위해서 아주 그것을 강하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사용했을 때 훨씬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내가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해 계시다면 품위 있게, 그거를 멋있게 현실로 받아들이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한 설득의 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설득이라는 것은요. 게임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일관성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에는 보상과 징벌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을 잠재우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 지금까지 설득의 법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상대방에게 무조건적으로 강요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여러분의 세치의 효로서 설득을 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설득의 법칙과 그러니까 설득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설득의 커뮤니케이션 2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